고기를 씹는 맛을 살렸어. 근데 이 씹는 맛을 살리면은 고기가 두꺼워지면 안 익는다 이거죠. 겉은 빨리 익어버리고 속은 안 익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폰타함크는 저온으로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저온 카츠의 사실상 원조다.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을 일단 보시죠. 지금 방금 봤어요? 튀김옷 분리된 거 봤어요? 뭐야 이 완성도. 당황했어요 저도 이때. 뭐야 이렇게 쉽게 튀김옷이 분리되고. 안녕하세요, 또보티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또보티보라고 하고요. 뭐 처음으로 롱폼 찍는 거라 가지고 지금 조금 어색하거든요. 뭐 하면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완전 라이브로. 편집은 최대한 안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 영상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게 그 일식 맛집들을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까스의 인기를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돈까스가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제 생각보다도 더. 이 돈까스가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인기가 많고 대중적인 음식인지 저는 체감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일본을 좋아하고 일식 맛집들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이상으로 돈까스가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인기 많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도쿄를 자주 가니까 도쿄를 가서 '도쿄에서 정말 유명한 돈까스를 한번 먼저 다 먹어 보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타베로그. 타베로그 들어보셨죠? 일본은 미식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일본의 최대 미식 사이트, 그러니까 리뷰 수라든지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식 평가 사이트 같은 거예요. 리뷰 사이트. 근데 거기서 이제 도쿄 부분 돈까스 랭킹을 제가 지금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 도쿄 돈까스 치고 랭킹을 볼 수 있는데 보면은 1 등이 뭐냐면 여기 돈까스 나리쿠라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 거예요. 정말 유명한 곳이죠. 그다음에 2 등이 있는데 이게 타베로그가 랭킹 조사할 때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얘는 지금 샤브샤브 집인데 돈까스도 이렇게 간혹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돈까스로 취급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그다음 3 등이라고 나오는 게 3 위라고 나오는 게 카츠프리포 여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4 등 톤타, 그다음에 5 등이 톤카츠 나나이도, 6 위가 이제 프리티 포크 팩토리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지금 여기 보이는 어디냐 3 등 카츠프리포랑 사실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중복이라서 빼고 그다음이 이제 폰타운케 여기까지가 도쿄 이제 돈까스 5 위거든요. 근데 사실은 먼저 미리 말하지만 여기도 폰타운케도 보면은 거기 양식이거든요, 양식. 그래서 돈까스 전문점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애매한 곳입니다. 애매한 곳이 아니라 사실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돈까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지금부터 도쿄로 저랑 같이 가서 여기부터 갈 거예요, 오늘은. 폰타운케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한번 볼게요. 제가 출발한 날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제가 그 출발할 인천공항 갈 때는 버스를 타고 많이 가거든요, 새벽에. 왜냐면 저가 항공이 이제 새벽 일찍 출발하는 걸 많이 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막 여행이니까 최대한 길게 가고 싶은 마음에 그 아침 비행기를 많이 끊어요. 그래 가지고 저 공항을 오면은 언제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때 점심쯤이어 가지고 도쿄 도착하면은 거의 오후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까?' 하다가 여기 왔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보면은 '뭘 먹을까?' 했는데 일식집이에요. 근데 또 이제 돈까스 먹으러 가는 날 이제 한국 돈까스 비교라도 해 보자 해 가지고 이제 로스카츠 골랐어요. 여기는 무쿄쿠라는 곳이네요. 이제 돈까스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쪼금 당황했거든요, 제가. 지금 보이죠? 튀김옷이 이렇게 쉽게 분리돼서 당황한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제가 당황해 가지고 양배추부터 이제 먹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분리가 됐어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됐냐면은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거기가 그때 바빠 가지고 제가 이제 주문을 하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딱 받자마자 느낀 게 뭐냐면은 채해동이 덜 된 거, 그러니까 아직 해동이 덜 된 돈까츠를 고온에다가 튀긴 거예요. 한국은 뭐 무조건 고온으로 튀기잖아요, 돈까츠를. 서울에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돈까츠 식당들 말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해동이 덜 된 거를 고온에서 튀기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익었어요. 겉은 엄청 이제 윤기 뭐 잘 익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안쪽이 안 익었더라고요, 제대로. 여기 보면은 원래 돈까츠가 고기가 있고 밀개빵이라고 하잖아요. 단축어? 줄임말. 줄임말인데 밀가루, 계란물, 빵가루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런 데는 아마 이제 고렇게 하진 않고 보통 베터액으로 베터가루라고 하나? 그런 걸로 이제 돈까츠 고기를 이제 착 잘 달라붙게 튀김옷과 이제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고렇게 해 가지고 이제 해서 웬만하면 크게 분리되지 않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지금 해동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튼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웬만하면 제가 다 먹는데 안 먹고 이거 보여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원래 이런 정도로 하진 않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냥 접고 비행기나 타러 갑니다. 타러 갔어요. 또 다행히 이제 눈은 거의 다 녹아 가지고 활주로에 눈은 보이지 않고 그냥 도쿄로 가는데 창가에 앉았어요. 저는 그리고 항상 지금 오른쪽 창가에 앉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도쿄로 갈 때 오른쪽 창가에 앉아서 가요. 저는 비행기를 진짜 좀 많이 타 봤는데 많이 타본 사람이죠. 왜냐면은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늘 처음이니까 제가 진짜 부자 아니고 막 돈도 진짜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녔냐면은 그냥 모은 돈을 다 쓰고 있거든요. 진짜 다 쓰고 있어요, 전 재산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를 제가 많이 탔는데 저는 진짜 창가를 진짜 비행기를 많이 타도 항상 창가에 앉아서 구름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항상 구름이 어느 위치에 있나, 어떤 구름인가 이런 것들 관찰하면서 창가에 웬만하면 창가에 앉거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기내식이 나왔네요. 원래 대한항공, 저가항공은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요즘 뭐 에어프레미아 또 뭐가 있죠? 최근에는 뭐 파라타항공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거 타면 이제 안 나오거든요. 당연히 저가니까. 근데 이렇게 대한항공 타면은 나오죠. 이때는 뭐 제가 대한항공을 골라서 탄 건 아니고 좀 잘 맞아떨어졌어요, 가격대가. 전 늘 이제 호사라고 생각하고 기내식을 싹싹 비우는 거든요. 너무 설레고 맛있고. 근데 이제 요즘은 기내식 잘 많이 다 먹진 않아요. 이날 나온 거는 이제 보면은 중식 스타일로 오징어랑 해산물 해 가지고 볶음밥 해서 이렇게 나왔네요. 뭐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까지는. 새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제가 기내식 안 먹은 지 오래돼서 그런데 이제 고구마 샐러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파인애플 있고. 빵도 나오는데 요렇게 약간 색깔이 특이하죠. 체다 치즈 색깔처럼 마치. 그래서 버터 발라 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혹시 보이세요? 지금 이거? 잠깐만 이제 인천에서 출발해 가지고 도쿄 갈 때 항로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왜 설명하느냐? 저기가 어딘지 알면 재밌잖아요. 재미없으면 넘기세요. 네. 처음에 하면 이제 다음부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인천공항이 여기 있잖아요. 인천이었고 여기 인천공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인천이 이렇게 쭉 이륙을 해 가지고 방향을 틉니다. 아마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저도. 틀어서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갈 거예요, 충북 위쪽으로.
비행기가. 충북 위쪽으로 가서 여기 이제 경북 아마 이쯤? 울진? 울진 이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울릉도, 여기가 울릉도이고 울릉도 밑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천에 출발해서 쭉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해 접어들겠죠, 이쪽에. 그럼 아까 보이던 데가 어디냐? 도토리시 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일본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날아갈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뭐 항공사가 그 기장이 아니라서. 아마 나리타로 가는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말하자면 도쿄가 이제 나리타가 있고 하네다 공항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근데 대부분 나리타로 많이 가요. 왜냐면 비행기가 훨씬 더 많이, 비행편이 훨씬 많고 하네다는 조금 더 비싸요. 우리 하네다는 김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김포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타면 거의 나리타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리타 갈 때 항로를 지금 말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쭉 날아오다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거의 여러분들 도쿄까지 거의 2시간 조금 넘게 걸릴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요쯤에 와 있어요, 비행기가. 제가 아까 창밖에서 본 게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중부산하국립공원 보여요? 중부산하국립공원. 히다산맥 있고 다태산, 시로우마산, 요 산맥 이쯤에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려면은 오른쪽에 앉아야겠죠, 창가에. 네. 지금 제가 처음 해가지고 약간 자꾸 흥분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큰데 어떻게 녹음될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쯤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여기거든요, 중부산하국립공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비행기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오른쪽. 쭉 가면은 여기 후지산이 있습니다. 후지산. 그럼 어떻게 되냐? 요 산맥이 보일 때쯤에 후지산도 같이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놓치면 안 된다. 도쿄여행 가는 분들은 이때 아침 새벽 비행기라도 이때 눈을 뜨고 있자, 그런 소리예요. 여기가 이제 나가노 올림픽 들어봤죠? 옛날에 나가노 올림픽, 동계 올림픽 열렸던 곳이고, 이쪽에 눈이 많이 와요. 나가노시도 있고 나가노현, 이쪽이 되게 춥고 눈이 많이 오는 지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니가타로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거 설명한 김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가요, 이쪽 바다까지. 무슨 말이죠? 항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 치바 나리타 공항 여기거든요, 나리타 공항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가 치바현, 그 다음에 여기 도쿄. 치바는 여기 디즈니랜드도 있고 도쿄.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승엽, 삼성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일본 처음 갔을 때 치바 롯데 마린스에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요. 설명이 길게 했네. 아무튼 여기가 거기라는 거 이제 알고 보니까 좀 훨씬 낫죠. 네, 진짜 장관이죠. 이거 놓치면 진짜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보여요, 비행기에서. 진짜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봐도 안 질리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라인 쭉 따라가면 후지산 보인다는 거. 근데 이날은 후지산이 제대로 안 보여. 요게 지금 실루엣 보여요, 이렇게 제 마우스 커서. 이게 후지산입니다. 이게 날씨가 맑은 날에는 진짜 선명하게 보여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깝게 보이거든요. 그 비행기가 얼마나 높게 날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데 여기 후지산이 보이는 거니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여기 떠 있는데 여기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쵸?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오른쪽 창가를 저는 추천합니다. 미리 하세요. 마을들 보여, 눈이 와가지고 예쁘죠, 좀. 근데 이제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늘 위험하잖아요. 이제 난기류가 왔나 봐요, 이때. 진짜 죽이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 그리고 이제 나리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보면은 나리타에 닿으면 요런 풍경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빨리 도쿄 가야 되는데 돈까스 먹으러 가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큰 호수가 보여요 요렇게. 이게 나리타 쪽으로 아까 오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거기 보면 큰 호수가 여러 개 있는데 3개 정도 있어요 큰 호수가. 이게 가장 큰 호수고 여기 이렇게 강줄기 보이죠? 요게 도네강이라고 합니다 도네강. 요거를 따라가면은 도쿄는 안 나오고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바다거든요 여기. 그래서 나리타 공항 이쯤에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버스나 이제 전철 타면은 여기 도쿄로 도착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시죠. 근데 너무 예쁘죠. 딱 1 시, 2 시쯤 이제 출발해서 도쿄 도착할 때쯤 되니까 벌써 해가 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아름다울 때 노을이 질 때 장관일 때 이제 가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멋져 가지고 보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기울거든요. 이 기우는 이유는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 여기 비행기 지금 보여요? 진짜 멋지지 않아요? 지금 이 풍경이? 여기 후지산 보이죠? 비행기 날아가고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도내강, 강줄기 보이고 여기 호수들. 한 번만 더 보여주면은 여기에요. 여기 지금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호수, 그 밑에 호수, 여기 도내강. 이거예요. 그리고 이 라인에 후지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쯤에 있고 아까 다른 비행기가 일로 지나가고 있고 후지산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나리타 공항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 이제 드디어 나리타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도 비행 시간보다는 짧았죠. 여기 슈퍼마리오도 보이고 일본에 도착한 느낌이 물씬 나죠. 터미널에 오면은 내가 여기서 아까 지나갔는데 잠깐만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나리타에 오면은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 도쿄 시내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거를 미리 많이 고민하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경우 수를 말해 줄게요. 제가 주로 이용하는 2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우 코스트 버스 티켓입니다. LCB라고 하는데 입국 심사장 바로 나오면 거의 터미널 1, 2, 3 모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면 거의 바로 보여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찾기가 쉽다. 도쿄 시내까지 가는 것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아요. 또 도쿄까지 가는 분들이 도쿄에 어디를 가는지에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편하고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 제가 그냥 한 가지만 말하자면은 요거는 이제 직접 타본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스카이라이너나 뭐 아까 철도가 있다 했잖아요. 직통 열차 도쿄까지 가는. 그리고 넥스인가 나리타 익스프레스인가 그거가 있을 거예요. 신주쿠까지 가는. 뭐 신주쿠도 가고 도쿄역도 가는. 고런 이제 고속 열차를 타게 되면은 실제 이동 시간은 버스보다 적게 걸리죠, 소요 시간은. 근데 이 LCB 버스 티켓은 이 버스는 배차 간격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예약할 필요도 없고 웬만하면 나와서 빠르면 10 분, 늦어도 20분 내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티켓까지 사고 다 해서. 그러니까 얘가 한 20분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게 도착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목적지가 예를 들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 LCB라는 버스는 도쿄역이랑 긴자 가는 사람들한테 좋다. 종합해 보자면 단순히 소요 시간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도쿄를 처음 와 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카이라이너나 아까 말했던 나리타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뭐 미리 또 더 저렴하게 표를 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를 해야 된다는 것과 만약에 안 했으면
와서 그 표를 사는데 줄을 서야 돼요. 근데 지금 화면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앞에 거의 줄이 없어요. 줄이 있다고 해도 두세 명이고 금방 빠져요, 버스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티켓을 사는 게 쉽고 배차 간격이 짧아서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이 빠르게 도쿄까지 가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격도 가장 싸고요. 스카이라이너보다 아마 기본 7,000에서 8,000원 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LCB 버스를 타고 로우 코스터 버스를 타고 도쿄역으로 갈 거예요. 요건 닌텐도를 또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가 터미널 1이었나 아마 그럴 건데 나리타 공항 터미널 1 재밌게 포켓몬도 있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괜히 한번 해보잖아요. 버스표 사고 기다린 동안 아까 말했던 그 버스를 이제 타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 어디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티켓을 구매하면은. 그러면 거기 플랫폼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딱 정시에 맞춰서 버스가 옵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각자의 캐리어를 그 번호표 주고 실어줘요. 그럼 줄 서고 있다가 타면 되거든요. 시스템도 굉장히 간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편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조금 더 걸려서 도쿄역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내리면 바로 요런 풍경이 보여요. 여기 도쿄駅보이죠? 도쿄역이란 뜻인데 도쿄 스테이션. 일단 볼게요.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본타운키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네요. 도쿄역에 도착해서 본타운키로 간대요. 도쿄역 들어가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본타운키까지. 저는 지금 JR이라는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오카치마치역으로 갈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로우코스터 버스를 탔잖아요. 버스를 타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카이라이너 타는 게 더 좋았어요. 아까 말했죠. 스카이라이너라고 있는데 고속 직통 열차인데 도쿄까지 올 수 있는. 왜냐면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 했어요, 이날. 예, 폰타운케라는 돈까스 가게 지금 가는 가게가 우에노에서 되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세이 우에노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스카이라이너를 타면은 나리타 공항에서 케이세이 우에노가 종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리면 폰타운케까지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스카이라이너를 타는 게 더 좋았던 거죠. 몰랐으니까 굳이 이제 그거 알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JR이고 일본은 이제 한국처럼 한국철도공사가 뭐 지하철, 전철, KTX 모든 걸 이제 하나의 회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하철만 해도 여러 개의 회사가 있고 사철이 여러 개의 종류가 있죠. 그 와중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오카치마 지역에. 그래서 이제 폰타운키 가기 전에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이에요. 저 근데 일본만 와면 이렇게 좋아요. 저 왔다고 환영 인사를 해주는지 제주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제가 이런 것도 못 지나치거든요. 웬만하면 끝까지 들어요. 한국 정도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폰타운키에 가게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폰타운키는 아까 타베로그 제가 1등부터 5등까지 가보겠다 해서 지금 도쿄에 왔잖아요. 그 5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가게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가게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제 가게에 가기 전에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 썰도 있고 뭐 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짜 팩트도 있겠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건데 막 얼마나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돈까스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 저도 재미로 와 가지고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이니까 그냥 들어보면서 너무 틀린 부분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거의 막 터무니없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있으면 다른 의견 해 주면 남겨 주면 좋고요. 그렇게 미리 알고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폰타운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문을 보죠. 이 단단한 목재문이 진짜 단단하고 열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못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여기. 불도 꺼져 있어. 문 잠겼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구글맵 믿고 갔다가 사실 영업 안 하고 있을 때 엄청 당황스럽죠. 우리 여행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멀리서 찾아왔는데 기회비용 날아가는 거 생각하면 당황스러운데 그런 줄 알았어요, 실제로. 지금 이거 찍고 있을 때도.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찾기 힘들 수 있어요. 옆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무슨 간판이 폰타운케라고 우리가 뭐 한글로 적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욕이라는 거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으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제가 헷갈렸냐면 이 아까 문 얘기했잖아요. 문이 단단해 가지고 안 열려 쉽게. 그래서 우리 소심하게 열어보잖아요. '잠깐 이거 하면 맞나? 하는 건가?' 이러면서. 과감하게 한번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혹시 뭐 소심하게 했다가 '아 안 하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가게는 먼저 어떤 가게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까츠 전문점이라고 보기 힘들다. 양식당이다. 근데 어떤 양식당이냐? 역사가 어마어마하다. 일본이 양식을 받아들이게 된 거에 역사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걸 알면 재밌어요 진짜. 이 폰타우게를 하는 김에 일본 양식에 대한 어떤 역사, 일본 양식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경양식에도 영향을 준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뭐 카레 지금 하는 돈까츠 뭐 나폴리탄 이런 거 전부 다 관련이 있는 얘기니까 알고 있으면 훨씬 재밌게 맛집 탐방을 할 수 있답니다. 이 폰타운케는 어떤 양식당이냐? 폰타운케의 철학이 있어요. 가장 특별한 날에 식사를 제공하겠다라는 건데 특별한 날의 식사. 그게 바로 외식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 외식의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진짜 그냥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의미도 크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도 그렇고 예전에는 집밥을 많이 먹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집밥이랑 다른 집에서 못 먹는 특별한 날의 식사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폰타운케는 누가 차렸냐? 이 지금 폰타운케는 전형적인 가업 계승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서 깊은 양식당인데 초대 이 창업자가 시마다 신지로라고 있어요. 시마다 신지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실. 그니까 천황의 식사를 담당하던 요리사입니다. 얼마나 엘리트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왜 청와대에서 대통령 식사를 담당하던 분들이 나오면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 시마다 신지로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일했던 배경이 언제나 메이지 시대입니다. 메이지 시대. 일단 들어가죠. 폰타운키로 올라오면은 제가 지금 2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든요. 이 분위기 좀 보세요. 잠깐. 식당은 생각보다 안 컸어요. 규모가. 1층에는 거의 카운터석 몇 자리밖에 없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테이블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이 안쪽에 보여줄게요. 근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서 이 폰타운케를 창업한 시마다 신지로라는 사람은 황실의 국내청, 그러니까 국내청 중에서도 요리를 담당하는 부가 있었어요. 뭐 타이센부인가? 근데 거기서 이제 요리사였는데 메이지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우리 메이지 유신 들어본 사람도 있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지금의 도쿄, 지금의 일본의 모습을 말할 때 일본의 근대사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다 메이지 유신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고 어떤 건지는 몰라도 들어는 봤잖아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 그 메이지 시대가 어떻게 일어났냐? 간단하게 말할게요. 일본이 막부 시대였습니다. 메이지 시대 전에. 막부라는 게 쇼군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 시대 때 그때 메이지 유신이 왜 일어났냐면 미국이 지금 제가 좀 너무 길게 말하면 안 되니까 역사 시간은 아니라서 대충 말할게요. 조금 거칠게 좀 쉽게 표현해서 미국이 왔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왔냐? "야 문 열어." 일본에 와 가지고 왔어. 일본이 그 막부 시대 때 마중을 나갔는데 군사력이 엄청난 거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깜짝 놀란 거야 일본이. 그래 가지고 분위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야 막부 시대가 이어져 말기였으니까 부패도 있었겠고 뭐 민심도 약간 어지러웠는데 야 이거 안 미국의 기술력을 군사력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 규모에.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하급 무사들이 이제 반발심이 있고 여기 있는 이제 상인 계층도 반발심이 있어서 이걸 뒤에 엎었어요 그러니까. "야 안 된다. 너희 이대로 가다가 우리 망한다." 미국 보니까 깜짝 놀랐다. "서구 열강들 진짜 엄청 세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뭐냐면 우리 서구 문물을 진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래? 받아들이자. 이런 사상이라고 대충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운동이 있어서 어떻게 됐냐. 부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부 시대 때는 천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일본은 되게 특이한 게 천황이 진짜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막부 시대가 되면서는 그냥 명예직으로 남아 있다가 이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다시 말했지만 다시 정권을 가지게 오게 됩니다, 천황. 그래서 연호를 메이지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깁니다. 그때 당시는 에도였어요, 에도. 얼마 안 있다가 도쿄로 바꿨는데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아까 서구 문물을 막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도 서양식으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고기 많이 먹고 우리도 그래야 서양 사람들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이렇게 된다. 우리 너무 약하다. 이대로 있다가 끝난다." 그래서 메이지 시대 메이지 유신 때 아까 말했던 이 시마다 신지로가 프랑스식 양식을 제대로 기술을 거의 가지고 와서 천황 식사를 담당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905 년에 여기 폰타운케를 차립니다. 다시 잠깐 진행하죠. 메뉴를 보고 있는데 이 1905 년에 황실에서 나와서 국내청에서 나와서 우에노라는 지역에 지금 이 위치에 이 식당을 차린 거예요. 창업한 거예요. 그 1905 년에 대해서 근데 또 얘기를 해야 돼. 이 폰타운케가 차려진 1905 년은 역사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하실 거예요. 야 1905 년이면은 조선에도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해였잖아. 바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안 하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된 거죠. 을사늑약이 뭐예요?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 나라 팔린 거잖아, 조선이. 그 해에 폰타운케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스의 원조를 대중들한테 팔고 있었다. 그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양식들도 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식당이. 이것만 해도 벌써 약간 재밌지 않아요? 이 1905 년이 아까 일산이약 근데 폰타운키의 창업 연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또 재밌어요. 러일 전쟁이 끝난 직후예요. 야 러일 전쟁은 뭐냐 갑자기. 러시아 일본 전쟁인데 그거 왜 했냐. 조선을 한반도와 만주 지역 있잖아요. 북한 위에. 그 지역을 러시아와 일본이 야 서로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여기를 관할하고 누가 이쪽 지역을 다스릴래? 관리할래?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와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아까 말했지만 메이지 유신 전만 해도 막부 시대 말기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충격 먹었다 했잖아요, 서구 열강의 그 파워를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파견해 가지고 유럽 이런 데 다니면서 미국, 유럽 다니면서 몇 년 동안 진짜 정말 각 잡고 쉽게 얘기하면 각 잡고 공부해서 완전 벤치마킹해서 몇십 년 만에 엄청 따라잡으려고 노력했어요. 서구와 건물들도 목조 건물에서 이제 서양식 석조 건물들로 바꾸고 그러니까 건축도 바꾸고 나라 철학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완전히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파워가 세졌습니다. 이제 군사력도 세졌고 그러니까 무기도 신식화돼 있고 그랬는데 이제 약간 폼이 오르고 있었던 거죠, 일본이.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때도 엄청난 서구 열강의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러시아랑 일본이 이 조선을 놓고 러시아는 뭘 노리고 있었냐면 부동항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얼지 않는 항구. 그러니까 그게 태평양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동아시아 태평양 세력 확장에 중요했어요. 미안해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1905년 폰타운케의 창업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면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돈까스에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중요해요. 폰타운케 말고는 그렇게 길게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식당은 조금 오래 얘기해도 될 만큼 돈까스에 있어서 조상님이기 때문에 돈까스 조상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까스뿐만 아니라 양식에 있어서 중요한 식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돌아가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왜 전쟁이냐 협상을 걸었대요 사실 일본이 먼저. "야 조선은 우리한테 가까우니까 조선은 우리가 관리하고 만주 그쪽은 너희가 관리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러시아가 "뭔 소리야. 아니 생각해 봐요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우리보다 약한데 쟤들 지금 뭐 정신 나갔나? 지금 기어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협상이 실패. 그래서 붙은 거예요. 일본이 선빵 때렸대. 선제 공격했대요. 그래 가지고 일본이 이겼어. 그 해가 1905 년입니다. 그 해가 러일 전쟁 직후. 그럼 어떻겠어요?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봐.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서양 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 반에서 저 밑에 있다가 어떤 애가 운동도 하고 열심히 막 공부도 해 가지고 성적도 올리고 지금 막 몸도 좋아진 거야. 킥복싱도 배우고. 그래 가지고 폼 올라와서 이제 위에 있는 저 일진 무리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야 여기 내 책상 근처에 오지 마." 이런 거야. "얘가 미쳤냐." 해 가지고 이제 싸움 잘하는 애들이 "정신 나갔냐? 저 아무것도 아닌 했던 애가 시비 거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 판 했는데 얘가 이겼어. 그 밑에 있던 애가 이긴 거예요. 싸움 잘하는 애를 이겨 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어땠냐 반에서 세력이 이 밑에 있던 애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린 거죠, 이 조선 한반도 쪽에. 그래서 이때 일본 분위기가 어땠냐면 도쿄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야 우리가 진짜 이제 따라잡았다, 제대로.
이 러일 전쟁을 승리했다는 거는 확실한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다. 상징이다. 우리가 서구 열강에 어느 정도 파워에 근접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으로도 "야 일본이 이겼대." 이렇게 되면서 일본을 강대국의 위치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식이 생겼대요, 이 서양에서. 그래서 이 1905년 폰타운계가 창업한 해가 서구 열강이 최초로 동아시아 국가에게 진 겁니다, 그 전쟁으로. 그 예전 말고요. 그래서 이때 분위기는 완전 거의 뭐 축제 분위기라고 해도 될 만큼 일본은 굉장히 승승장구하던 시절이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조선은 어땠다고요? 을사늑약이 체결됐죠. 치욕스러운 사건. 그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그 인간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팔아먹어 가지고 고종은 이제 끝까지 저항했지만 나라가 팔리고 일본은 그때 요 돈까스 집이 생겼다는 거. 약간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조선은 거의 최악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내비칠 때 이 시마다 신지로는 국내청에서 나와서 황실에서나 먹을 수 있던 고급스러운 양식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해였던 거죠. 근데 사실 대중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신지식인들, 그다음에 신흥 부르주아들, 경제적으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문화인들 이런 분들 좀 그러니까 고급 계층들이 고급 음식이었죠, 그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화긴 해요. 여기 메뉴를 잠깐 볼게요. 그 중간에 다시 이어가기 전에 카츠레츠라고 보이죠? 여기 이게 지금 제가 먹으러 온 돈까츠입니다. 커틀릿의 일본 발음이에요. 카츠레츠. 뭐 여기 롤 캬베츠라는 거, 롤 양배추, 그리고 에비 고로케, 새우 고로케, 새우튀김, 그리고 포크 소테, 돼지고기 팬 조림 그런 거고요. 야사이 사라다, 야채 샐러드, 그리고 고하, 아카다시, 오신고 해서 밥, 그다음에 적된장, 붉은 된장국에 반찬, 절임 반찬 550엔이거든요. 여기 카츠레츠 보면은 3,850엔. 얼마죠? 그냥 대충 10배 하자고요. 38,000원 정도 되잖아요. 눈치챘어요? 카츠레츠에 정식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보통 돈까스 시키면 당연히 우리는 밥 딸려 나오고 국 조금 나오고 뭐 스프 나오던가 경양식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따로 시켜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메뉴가 일품 요리예요. 그리고 지금 메뉴가 얼마 없죠. 제가 갔을 때가 연초였는데 1월 초였는데 이제 새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조금 더 간소화된 메뉴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요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은 연초에 큰 연휴가 있어서 뭐 수산시장이라든지 뭐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휴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메뉴는 근데 이렇게 역사적인 식당에 비해서 이렇게 좀 멋지지는 않아요. 뭐 A4 용지로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바꿔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돈까스 정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정식처럼 먹으려고 하면은 거의 43,000, 4,000 정도 된다, 가격이. 지금도 고급 식당이라는 거죠. 그때도 고급 식당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늘 고급 식당이었다는 거죠. 이게 폰타운계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특별한 날의 식사라는 게 이 식당의 철학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식당은 지금 초대 황실의 국내청에서 차렸던 시마다 신지로의 증손자라고 해야 되나? 4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업계승 방식으로. 여러분 그럼 가시면은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머리가 다 이제 백발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아까 이어가면은 여기는 카츠레츠라고 했잖아요. 카츠레츠. 이게 커틀릿, 영어 커틀릿의 이제 일본식 발음인데 발음이 안 돼 가지고 카츠레츠라고 했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서 어쩌냐 이거. 이거 거의 뭐 이제 큰일 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 지금 다 풀 겁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편집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말 다 해야 돼요. 그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 그럼 왜 하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엘리트 요리사가 나와서 도쿄의 여러 지역 중에서 '왜 하필 우에노였을까?'라고 한 점을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왜 이야기하냐? 결론을 말하면 우에노는 지금도 돈까츠 집이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도쿄에서 뭐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아 나 좀 돈까스 좀 먹고 싶은데 맛집 많은 데 없나?'라고 생각하면 우에노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가성비 맛집부터 고급 맛집들까지 다양한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우에노에는. 그게 갑자기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왜 하필 우에노였냐 이게 질문이었잖아요. 그 엘리트 요리사가 아무 때나 뭐 차리지는 않았을 거니까. 우에노는 어떤 지역이었냐? 어떤 지역이었냐? 뭐 혀도 꼬이고. 우에노는 도쿄에서 문화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에노 공원이 있고 미술관, 박물관, 서양국립미술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하기 좋은 문화교양인들을 위한 장소죠. 그리고 우에노역이 엄청 커요, 여러분들. 철도역을 가보면. 그리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봤을 때 우에노란 장소는 문화휴식 공간의 이미지가 있었다. 도쿄의 여러 지역들 중에서. 그때 당시 도쿄에는 굵직굵직한 지역들을 말해보면 긴자, 아사쿠사, 니혼바시, 우에노 뭐 한 요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에노가 어떤 이미지였는지 잠깐 보고 갈게요. 예, 우에노 사진을 제가 미리 찾았는데 지하철 이게 우에노 그 당시 모습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최근의 모습이긴 한데 여기 나오네. 이거 좋네. 저기 뭐냐 우에노 공원 올라가는 쪽에서 계단이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아메야 요코초라고 있고 여기 시장이에요. 시장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 다 파는 막 시장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게 없는 시장. 근데 그때 당시랑 이제 사진을 비교해 보면 이렇네요. 그러니까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 영상 좀 다시 보죠. 여기 2층에 올라와서 앉아 있으면 이 그릇들이 보여요. 1층에서 올라오면서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국내청에서 사용하던 그릇이랍니다. 진짜로 사용하던. 그래서 마치 진짜 역사의 현장을 보는 듯한 단순히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박물관에 오는 듯한 느낌도 나요. 알고 있는 사람들만 나겠죠? 이 카페트 깔리고 이런 것들도 진짜 옛날 분위기잖아요. 이제 들어와서 앉았어요. 여기 우에노란 공간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어떤 공간이었냐? 아까 그 미술과 박물관이 많다. 철도 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도쿄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잘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우에노 쪽 도쿄로 넘어올 때 우에노로 많이 왔다고 해요. 미술관이 있으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죠. 사교 현장처럼.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하나가 또 반문화도 있었다고 해요. 게이샤들도 여기서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여기가 사람이 많았다. 이곳에 차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우에노에 차렸던 것은. 그리고 잠깐 테이블 또 볼게요. 지금 구성을 보면 여기 있는 요게 우스터 소스를 직접 만든 거예요. 이 양식당에서 푼타운키에서. 그리고 이제 오시보리 나왔고 냉수 주고 뭐 그렇게 테이블 구성은 복잡한 것도 없고 단출해요. 이거는 저번에 카라시 겨자거든요. 이게 질감을 지금 느껴보면은 질감을 한번 보시겠어요? 좀 묽었던 거 보여요 방금? 조금? 보통 이게 돈까츠 소스 생각하면 약간 그레이비한 느낌이 있잖아요. 질감이 있잖아요. 꾸덕한 느낌이. 근데 이건 약간 물 같은 느낌이에요. 얼핏 보면 간장인가 싶을 정도로. 그 간장은 아니고 우스터 소스라는 거예요. 우스터 소스라고 해야겠네. 돈까츠 소스라고 해도 되고 이 식당의 돈까츠 소스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카츠레츠가 나왔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츠의 조상인 거예요, 조상. 한 가지 말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실 시간 순으로 먼저는 긴자에 있는 렌가테라는 양식당이 있어요. 거기가 이 카츠레츠에 가장 먼저 만들어서 판매했다. 먹었던 게 아니라 그걸로 장사를 하기 시작한 최초의 장소라는 거죠. 긴자 렌가테가. 10년 뒤가 이 폰타운키거든요. 근데 왜 여기를 원조라고 하냐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10년이나 차이 나는데 거기가 먼전데. 근데 뭐 누가 먼저냐 이런 논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얘기하면. 그 긴자 렌가테이라는 곳은 이 최초의 카츠레츠를 만든 곳은 맞고 그 카츠레츠가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이 톤카츠라는 음식을 고급스럽게 만든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톤카츠의 이미지의 조상은 사실 폰타운케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 그 카츠레츠의 발상지는 긴자 렌가테이다.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긴자 렌가테이 한번 볼게요. 요겁니다. 폰타운케랑 차이가 있어요. 눈썰 믿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긴자 렌가테이는 지금 보면은 요래요. 안 잘려 있죠. 우리 돈까스 기억나요? 우리 김밥 천국이나 또 뭐 있죠? 제가
그런 데서 왜 먹으면은 분식집 들에서 돈까스 시켜서 먹으면 안 잘려서 나오잖아요. 잘려서 나오는 곳들도 있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 그래서 그 막 소스도 부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잘라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야 너 한 번에 다 자르고 먹냐? 아니면 자르면서 먹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튼 이 얘기를 한 이유는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서 먹는 엄연한 양식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봐요. 돈까스 다 잘려서 나와. 심지어 단면 보여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 단면을 어떻게 튀겨냈는지 단면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게 아주 당연한 느낌처럼 돼 있지만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에노의 돈까스 역사에 보면은 그게 젓가락의 양식이라고 해서 젓가락으로 먹기 편하게 잘라서 내기 시작한 곳이 또 따로 있거든요. 폰츠켄이라고. 여러분들 돈까스의 역사에 대해서 쪼금 더 짧게 얘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 아시죠? 이게 오스트리아 슈니첼에서 왔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스의 조상님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음식, 독일 요리라고도 오스트리아식 빈 슈니첼. 독일 뭐 옆에 있으니까 어차피 뭐 거의 비슷한데 사실 오스트리아인데 이 슈니첼은 원조라고 했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맞나? 밀라노 꼬톨레타라는 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돈까스의 조상님입니다. 원조다. 그 슈니첼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자, 얇죠? 좀 얇죠? 근데 아까 슈니첼이랑 비교해 볼래요? 차이가 뭐냐면 얘는 뼈가 붙어 있어요. 송아지 고기로 만들어요. 송아지 고기로. 그리고 튀기는 것도 달라요. 대충 설명하자면 기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름이. 정제 버터 그러니까 그건 안 중요하니까 패스하자 이거는. 아무튼 코톨레토가 원조 밀라노에서 그때 당시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어떤 외교관이었나? 그 사람이 이 밀라노에 있다가 이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 이 음식이 그리워서 기억나는 대로 서술을 해 가지고 요렇던 것 같다 해서 그때 당시에 요리사들이 재현한 음식이 슈니첼이에요. 요 슈니첼이 커틀릿으로 불리고 그러면서 아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야 양식 먹자." 해서 그중에 한 메뉴로 요거를 먹었죠. 그래서 카츠레츠라고 불렀고 고거를 처음으로 팔기 시작한 게 요 렌가테이라는 긴자에 1895 년에 렌가테이에서 요 카츠레츠로 팔았고 그거를 제대로 만들었던 데가 바로 이 폰타오케다. 요 식당이. 이게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렌가테이와 폰타오케의 차이가 있는데 폰타오케는 보면은 더 두툼해요. 이 렌가테이의 슈니첼과 비슷한 모양보다 더 두툼해요. 그쵸?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본식 돈까츠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폰타오케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렌가테이는 타베로그 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타베로그 상에서 여기 폰타오케보다 점수가 낮아요. 근데 보통 우리 역사적인 장소들은 그 역사적인 의미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돈까스 도쿄 5등 해 가지고 제가 온 거잖아요. 지금도 맛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고 옛날 단골분들만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옛날 단골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까 비쌌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4만 원씩 주고 이걸 먹겠어요? 이 가치나 이 의미 모르면 더 맛이 없는데 맛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감각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역사를 알고 먹으면 더 맛있고 의미도 다르고 근데 실제 비싼 만큼 재료는 좋아서 건강하다는 거 잠깐 말하고요. 아무튼 렌가테이와 차이점은 여기는 좀 더 현재 진행형이에요. 렌가테이는 조금 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도 비싸거든요, 렌가테이도. 근데 사람들은 폰타운케는 지금도 돈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곳이고요. 렌가테이는 사실상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큰 곳으로 남아 있어요. 자, 이 렌가테이는 아까 말했던 슈니첼 여기에서 왔다고 했죠, 사실상. 근데 차이가 이 슈니첼에서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육안으로만 봐도 요 튀김 입자가 거칠죠. 빵가루로 했다는 거예요, 빵가루로. 슈니첼은 곱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렌가테이의 의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일본식으로 이 슈니첼을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슈니첼은 팬에서 기름 두르고 구웠어요. 얘는 딥 프라이 했어요. 딥 프라이가 뭐냐? 템푸라 있죠, 템푸라. 일본은 이거 있을 때 이미 템푸라 기술이 있었어. 튀김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팬에서 처음에 굽다가 소태식으로 굽다가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없나?' 팬에서 구우니까 오래 구워야 되고 이 아무리 얇아도 좀 무겁다 이거야 일본 사람들 입맛에. 그랬대요. 좀 무겁게 느껴졌다. "야 좀 라이트하게 가자." 해서 그러면 우리 템푸라처럼 이걸
돈까스를 해 보자. 그게 템프러처럼 한다는 게 어떤 거냐? 팬에서 튀기는 게 아니고 기름 물에다가 담가서 튀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담가서 튀기는 게 딥 프라이 깊게 튀긴다는 건데 템프러처럼 튀겼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빵가루도 이 거친 빵가루 써 가지고 그러니까 이 빵가루들이 거칠어지니까 공기층이 생기고 바삭바삭한 식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좀 더 라이트해졌다 이거예요.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 긴자 렌가테이의 카츠레츠가 가지는 의미,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 폰타 혼케는 어떤 거냐? 폰타 혼케는 뭐가 다르냐? 좀 더 두껍다고 했죠. 고기를 씹는 맛을 살렸어요. 근데 이 씹는 맛을 살리면은 고기가 두꺼워지면 안 익는다 이거죠. 겉은 빨리 익어버리고 속은 안 익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폰타 혼케는 저온으로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 나왔어요 돈까스에서. 저온 카츠의 사실상 원조다. 지금 유행하잖아요. 서울에 생겨나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돈까스 좀 친다는 곳들, 좀 잘한다는 곳들 가면은 대부분 요즘 막 저온 카츠, 저온으로 조리해서 어떠어떠합니다.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 근데 더 놀라운 점을 일단 보시죠. 에? 지금 방금 봤어요? 튀김옷 분리된 거 봤어요? 뭐야 이 완성도. 당황했어요 저도 이때. 뭐야 이렇게 쉽게 튀김옷이 분리되고. 흔히 한국 사람들이 뭐 밑젖음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돈까스 많이 안 좋아해서 몰랐는데 이걸 밑젖음을 굉장히 예민한 한국 사람들은 잠깐 얘기하자면 한국에서의 튀김은 바삭바삭해야 튀김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만은 않았다. 라는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안 바삭해도 튀김으로 인정하고 많이 먹었는데 한국은 바삭하지 않은 건 왜 먹어? 이랬어요. 그 실제로 왜 옛날 그 템푸라 집이라든지 텐동집 이런 데 가면은 다 튀겨 놓고 막 소스 위에 부어 가지고 타레라고 하는데 그걸 부어 가지고 눅눅하게 해서 먹었잖아요. 심지어는 튀김을 눅눅하게 튀겨. 튀김 자체도 이미 약간 한국 사람들 이해 못 했지. '이걸 왜 맛있다고 먹나?'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죠. 밥과 함께 먹는 용도로 부드럽게 만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튀김 자체를. 근데 지금도 결론만 말하면 일본이 요 바삭바삭한 식감을 살리는데 좀 더 집중하는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게요. 또 한 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했네. 이거 보여요 지금? 튀김옷 분리 현상. 너무 쉽게 분리됐고 밑젖음이 일어났고 이거 완전 총체적 난국 아닌가요? 아무 설명 없이 보면 여기 밑에 많이 젖어 있죠. 완성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죠. 제가 여기 처음 온 거고 1회 방문이라서 조금 더 이제 이 튀김옷 분리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밑젖음 현상이 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이는 있겠죠.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이곳을 판단하겠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다. 이게 저온 카츠의 원조라고 했는데 일단 이해를 먼저 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기는 돈까스 전문점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120년 동안 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할 정도로 그 맛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한결같은 맛을 내는데 굉장한 공을 쏟고 있어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1905년도에 그 맛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4대째 시마다 요시히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철학을 여기서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데 아닌가? 이거 맛을부터 먼저 설명을 할까? 돈까스를? 여기 많이 젖어 있어 가지고 저는 돈까스 집 가서 이제 밑젖음 현상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돈까스를 분리시켜서 얘들이 뭉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공기를 노출시켜서 빨리 열을 식혀서 이 젖는 현상을 조금 더 더디게 만들죠. 이때는 촬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아카다시예요. 아까 말했던 붉은 된장. 여기에 버섯도 들어가 있고 끈적끈적한 느낌이 좀 나요. 이 버섯 때문에. 살짝.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 카츠레츠를 먹으면서 놀랐던 게 여기에 이걸 먹으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날 아침에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그거 먹고 왔잖아요. 튀김을 분리되고 여기도 그대로 똑같이 분리됐잖아. 근데 제가 이날 뭐라고 하면서 먹었냐면 "진짜 신기하게 왜 이렇게 맛있냐? 아니 이렇게 완성도도 없어 보이는데 희한하게 맛있네."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제가 적된장 요거 말했죠? 이거 간이 조금 짭짤해요.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아우 짜워."라고 할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 정도 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백김치 같은데 좀 놀랐어요. 뭐 김치가 나왔나?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 백김치를 좋아해 가지고 이것도 간이 좋았어요. 딱 좋은 슴슴하지도 않고 너무 여기 오이부터 아까 무 다 좋았고 그다음에 이 카츠레츠 요게 왜 맛있었냐면 일단 고기가 좋다는 게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간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간이 훌륭해요. 뭐 근데 간이란 건 좀 주관적이라서 내가 뭐 훌륭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거 있을 수가 있는데 밑간을 꽤 했다는 게 느껴져요. 고기에서 짭짤해. 아무것도 안 뿌리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죠. 요즘 고급 돈까스 집들에 가면은 맛집들에 가면 소금을 막 또 주잖아요. 소금을 어떤 소금을 주냐 이것도 하나의 돈까스 맛집을 평가하는 요소가 됐죠 지금은. 뭐 말돈 소금을 쓰냐, 계량대 소금을 주냐, 트러플 소금을 쓰냐, 뭐 이상한 싸구려 소금을 쓰냐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아멨도 많이 쓰죠. 히말라야 아멨, 핑크 솔트. 아무튼 여기는 소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이미 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튀김옷 분리 현상이 잘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보완하고 싶으면 이 밑간을 미리 해 놓던가 아니면은 그래야 되는데 폰타운케 조리 방식이 제가 찾아본 결과 튀기기 전에 소금 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튀기면서 여기서 물이 나와요. 그럼 더 육즙을 가두기 시작하면 이 물이 나오면서 튀김옷과 분리가 되기가 쉬워져요. 만약에 이 튀김옷을 고기에 붙이고 싶은 완성도를 구현하려면 고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전부터 해 오던 부분이라서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국 사람들은 아까 뭐 튀김옷 분리라든가 밑젖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일본은 안 그렇다. 물론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이 시리즈를 다 찍고 왔잖아요 지금 녹음하는 게. 할 말이 있는데 고거는 나중에 좀 기다려 주세요. 자세하게 직접 물어봤어요 돈까스 점주에게. 고거는 제가 일단 스포 안 하고 했는데 아무튼 일본의 돈까스 집들 가면 옛날 클래식 노포들에 가면은 그 노포라고 부를 수 있는 돈까스 맛집에 가면은 돈까스 이 튀김옷 분리 현상이 아주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아까 카츠레츠, 긴자 렌가테이도 봤죠. 그 허술하지 않아요? 이게 촥 달라붙어 있지 않고 약간 힙합스럽잖아. 그렇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아까 분리됐던 현상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돈까스 지금의 우리 돈까스 기술적 완성도로 보면은 굉장히 못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신경을 주한 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밑젖음 현상은 사실 좀 중요한 건데 요거는 왜 이렇게 보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 이게 왜 밑젖음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냐면 따로 튀김망에 왜 두고 요즘은 레스팅이라는 과정을 시키잖아요. 그거 안 합니다 여기는. 왜 안 하냐? 옛날부터 안 했으니까. 지켜야 되니까는 좀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런 돈까스 완성도를 보고 비판을 하고 그 비판한 지점을 폰타운케 주인이 읽더라고요. 이 4대 시바다 요시히코 분이 흔히 말하면 그 정통만 고집하지 않는다. 전통만 고집하지 않는다. 방송에도 심심치 않게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인터뷰도 꽤 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4대에서 달라진 거였거든요. 이 4대의 아버지는 철저하게 외부와의 어떤 그걸 단절하고 내부의 퀄리티 신경 쓰는데 그런 거 할 시간에 이 조금이라도 완성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겠다 이런 입장이었대요. 근데 이 4대는 돈까스의 전통을 알릴 수 있고 지금 폰타운케의 역사를 알릴 수 있고 가치를 알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정도로 말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성도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소금간이 잘 돼 있어서 먹기가 좋다. 맛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된장국이 짭짤하다 했죠. 얘도 좀 간이 꽤 짭짤하게 잘 돼 있고 이 전체적으로 돈까스의 간, 츠케모노의 간, 오신코의 간, 아카다시의 간이 아주 훌륭했다. 제가 느낄 때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거 근데 이질감 느껴지는 곳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또 안 삼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돈까스를 먹을 때 양배추, 돈까스, 이 반찬, 된장국, 밥 요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집은 굉장히 훌륭했다. 저의 의견입니다. 요 밥도 돈 주고 먹는데 비싸야지가 아니라 맛있어야죠. 다행히 맛있었습니다. 맛있었어 다행히. 소리 나오죠. 제가 아까 퍼트린다 했잖아요. 퍼트렸어요. 위에만 보면 지금 긁고 있는데 문제 전혀 없어요. 아주 잘 익혔고 그 상상을 했거든요. 아래쪽도 이런 정도로 유지가 되면은 진짜 훨씬 더 맛있긴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